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올라가 있던 아파트 매매가.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거래 감소, 매물 적체, 가격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하락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또 전북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 전주대학교 엄수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전북일보 이종호 경제부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마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침체가 올 것이란 두려움도 얼핏 느껴지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세 분은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 금리 인상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도 지난달부터는 창업보다는 폐업이 늘어나는 걸 보면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래가 활발하다가도 갑자기 발길이 끊기는 걸 보면 주택 시장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에다가 여기에 지금 각종 규제나 금리 인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유는 주택을 그전에는 주거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투자 목적도 있고요.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기도 하고 또 지금 재테크 차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가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앞으로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막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가수요자인 외지인, 법인, 또 230 세대의 현지 투자자들까지 물건이 나오는 대로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매물을 사들였거든요. 예. 그런데 역으로 지금은 중개업소를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입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가격을 내려도 사줄 사람이 없다. 한번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면 더 빠진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굉장히 조정 국면이 오래 간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되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서서히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가수요자들이 좀 줄면서 좀 부동산 시장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좀 덧붙이면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그전에 이제 수도권에서 돌고 돌아서 저희 집으로 오는데 외지인들이 한 30%가량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자기 물건도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지역 상황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이따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될 거라 예측하시는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른 이유가 저금리로 인했던 그 풍부했던 그 유동성 자금 때문에였는데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계속해서 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0.75%포인트 인상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긴축 정책은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살아야 부동산 시장도 살고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 여력이 없는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수요가 없으니 가격은 당분간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요즘 금리가 인상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그 전문가들과 의견을 많이 나눈 결과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전북의 1분기 이상 늦게 나타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지역에도 올 연말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올 연말에는 8%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5%인 전북은행을 기준으로 30년 상환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128만 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8% 올랐을 경우에 매달 187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또 실수자일 경우에도 쉽게 집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경우에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래는 잘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반면에 또 향후 전북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 때문인데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 다시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안정기를 거쳐서 다시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안정기를 거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향 국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북도 역시 시간차가 있지만 비슷한 상황 반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반면 또 한편에서는 소폭 하락 후에 예. 다시 조금 상승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이게 의견도 되면 예. 다시 그렇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그리고 경제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현재로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인식 때문에 교수님, 이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강도 높았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완화되는 그 정책 개선안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해제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어떤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제 완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고금리 현상 이런 요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당분간 침체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러한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과 관련해서요? 금리 인상과 집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게 크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거래가 군산 지역의 경우를 들어서 2019년 7,508건이었는데 거래 건수가 2000년 들어서 9,508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 1만 731건, 올해는 5,362건으로 하반기 이후에 역시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거는 아까 거론했듯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여파가 늦게 오는 데다가 예. 1억 미만 그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죠. 지금 그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떤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 번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정부는 지금 또 어떤 주택 부양책이나 완화 정책, 규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파급 효과는 적으리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또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230 세대들은 지금 가격의 어떤 변동폭이나 또 금리 어떤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 처음 좀 경험을 해보니까 좀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시작한 지가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제가 IMF를 보면서 부동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아무리 인하되고 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단기적 인위적으로 오르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예. 문제는 지금 얼마 안 가서 금리 인상으로 또 오른 데다 또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미처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한번 또 그 시장이 장이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내놓아도 나가지가 않고 이미 조금 늦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정 국면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30 세대나 B2 이런 분들은 좀 그 노력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 노력이 절실히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부장님께서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개사무소 개업 건수는 최소고 폐업 건수는 예, 지금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저도 역시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매매 건수와도 관련이 있겠죠. 전북의 상황도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수도권을 지나서 저희까지 오는 피부로 와 닿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폐업이 창업보다는 폐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고요. 문제는 갈수록 주택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소장님들이나 또 매도인들도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서로 그 매도인이나 저희 소장님들이 지금 현재는 지쳐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만큼 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자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요. 또 거래 가뭄으로 매물만 지금 쌓여가고 있고 거래 절벽은 물론 지금 빙하기까지 이런 수준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업소들은 한 달에 한 건은커녕 몇 개월째 지금 개점 휴업 상태에 있고요. 지금 19년도에도 창업보다는 폐업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가구, 뭐 생필품, 인테리어, 도배, 건설, 이삿짐센터까지 모든 업종들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또 돈이 돌아야 또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유동성 자금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수요 시장도 따라서 위축이 되고 여기에 또 전세 시장까지도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가 현장에 그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체감 온도가 저희가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절대 절명의 이런 어떤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금리 현상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부에 수도권이 먼저 왔고 여기에 지금 조금 늦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도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네. 상황에 이미 직면해 있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집값 하락기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부장님, 깡통 전세가 정확히 뭐고 어떤 부분들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깡통 전세랑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지난 그 2년 동안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갭 투자 때문인데요. 갭 투자라는 것은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저가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그 전세가를 올려서 그에 따른 매매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인데, 값이 오를 때는 수익률이 높지만 내릴 때는 손실이 크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같은 갭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갭 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 군산인데, 2021년 12월에는 전체 그 거래의 18%에 달하는 거래가 그 갭 투자인 걸로 나타날 정도로 갭 투자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뭐 5%나 3% 그렇게 많이 줄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1억 2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다음 달에 1억 2천만 원에 그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70% 전세 가율이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앞서서 세입자들의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서 세입자를 받는 그런 그런 것이로군요. 이런 깡통 전세가 지방이나 혹은 비아파트, 그러니까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구할 때 더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왜 그런 건지, 또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깡통 전세라고도 합니다만 우리가 깡통 주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중 부담을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 대출금 이자 연체 하다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깡통 전세로 인한 그런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뭐 등을 통해서 채권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주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 시에 뭐 영끌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이 발생해버리면은 사실 보장받을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렇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런저런 문제도 또 잡음도 많은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전북 부동산 상황들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가격 상승세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의 추세와는 분명히 좀 역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요. 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왜 여전히 오르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연결고리들 작동하는 걸 텐데 세 분께 모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이 이 전북 지역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구축 아파트가 매매 지수를 그동안 지금 올렸고요. 또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인을 앞세워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저희 지역이 타겟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신축과 구축 아파트가 가격 차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를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팔만 동동 구리고 거기에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참 답답한 어떤 심정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는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어떤 피로감도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또 각종 규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 지역 내에 또 다른 풍선 효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억 미만인 그 소형 아파트를 법인들이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는 바람에 1억 이상인 아파트까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하고 또 달리 그전에는 가격 차이가 신도심과 구도심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법인들의 많이 어떤 그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좀 양극화 현상이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일반인들은 이 세금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주의할 점 구축인 노후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시작해도 한 10년 이상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거의 다 실패를 하기 때문에 묻지마식 투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하락했던 구축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전북에서 상승세가 돋보였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주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전북입니다. 실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던 아파트를 보면은 지은 지 한 30년 이상이 지나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부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1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다주택자에서 합산 배제되는 혜택도 있고 그러면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런 대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나 군산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네. 네, 부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그 주택보증공사에서 집계한 전북의 신규 아파트 적정 수준이 8,000세대에 이루고 있는데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공급이 네. 감소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가 또 인기를 끄는 것은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뭐 5, 6억씩 주고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느니 그냥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살고 네. 주변 환경도 좋은 구축 아파트 살자 그런 수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 내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도 최근 공급과 수요가 모두 많았던 지역인데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이유들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군산이 아파트 가격이나 뭐 빌라나 그런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따라서 이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2019년 이후부터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게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따른 기대도 한몫을 했지만 전주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로 그 군산 지역의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전주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보도된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취등록세도 문제가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투자는 못 하세요.
이 같은 거래 절벽 속에 전북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전북의 아파트 매물은 9,410건으로 한 해 전보다 54%나 늘었습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 업체가 지난 2020년 1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2달 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 뒤 매물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커지고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타 지역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점으로 앞다퉈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매물은 더 쌓이고 아파트 가격도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도 계속 좀 오르는 추세에 있고 매수세가 그렇게 아직 살아날 기미가 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가 돼도 이게 지금 급속도로 쌓인 이 매물들이 소화가 빨리 될 거라고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반기부터 시행을 앞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 덕진구와 완산구는 지난 2020년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교수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정이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시에 담보 인정 비율 제한,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일정 비율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양도세 부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 규제들이 대부분 이제 수요를 규제하는,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면 공급이 따라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위축되고 침체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전주시가 이번에 지정 해제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다라는 것은 이런 시장 위축, 전반적인 이 침체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마땅한 효과가 나타났을까를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지부장님, 아무래도 현장 상황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묶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어떤 투기장으로 많이 변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혀 약발이 없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장이 맡겨야 하는데 지금까지 규제나 단속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전역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고요. 예를 들면 거래세나 보유세를 동시에 양쪽 거래세를 내리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양쪽 다 올리다 보니까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어려울 때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또 전세 가격을 또 인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어떤 분쟁의 소지만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공동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이 크게 두드러졌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주시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줄기차게 규제를 앞세워서 단속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또 갈등의 어떤 골이 깊어지고 또 저희가 또 해제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어떤 똑같은 잣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더 힘들어지고 저희들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외지인들이나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사줘야 되는데
각종 위험 부담,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규제, 뭐 취득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주기는커녕 역으로 자기들도 못 팔고 이렇게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 네. 경제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부장님하고 그 중복되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예. 이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2016년과 17년에 그 전북의 적정 공급량을 5,000세대나 넘는 1년에 13,000 정도의 아파트 공급되면서 2019년까지 초반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전주로 와서 2019년 이후 하반기 급격히 올랐는데 당시 이제 수도권 지역 그 투자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5, 6채씩 그냥 예. 뭐 보지도 않고 샀다는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당시에 2,000세대 정도의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자고 나면 그야말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정도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자들이 그 내 집만의 부담을 덜어준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하지만 지정 당시부터 2019년 말부터 이미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올랐는데 이제 와서 조정지역 지정하는 게 효과가 있나 그런 의문도 제기되어 왔었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 강화된 그 종부세가 시행되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해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집을 팔기를 희망하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조정지역의 효과가 반감됐었습니다. 여기에 그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작 그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이 내 집장만이 더 힘들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져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이 전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또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배경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요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는데요. 지정이 안 되는 지역들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이제 저금리였고 굉장히 낮은 금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 자금들이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급등할 때는 우리가 펼 수 있는 정책이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 집이 뚝딱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수요 조절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 등에 대한 그런 풍선 효과는 우리가 좀 미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을 미리 좀 체크를 할 수 없었다라는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전주가 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에는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처음 조정 지역으로 선정될 때랑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른 것도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금리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작동이 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랑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라든지 이 정부 개입보다는 좀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자꾸 이게 북돋는 정책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주시도 이게 국토교통부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주정책 해제를 요구했었는데 너무 늦게 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어쨌든 이제 유지되는 걸 결론이 나와서 그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제 투기 세력이 막 크게 줄었는데 이 같은 그 조정 지역이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은 매매나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고 지금 기다릴 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주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집값에 대한 안정 대책을 또 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준공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대책을, 수급 대책을 내놨으면 하고, 또 하나는 공급 문제나 각종 규제도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 인상이 너무 지금 그동안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전주시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3%, 그 다음에 1년에 주택 공급량이 3,300세대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왜 3,300세대인가를 봤더니 인구수에 곱하기 0.5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래서 지금 하여튼 3,300세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3,300세대가 필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까지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와 지역민들과 느끼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네. 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가장 실패한 이유가 가구 수가 늘어나는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집계를 소홀히 하고 해서 그 거기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30%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요즘은 원룸에서 살다가 또 뭐 전세에서 살다가 이제는 신축이나 어떤 준신축으로 갈아타는 그런 주거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수급 정책,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는 공실이나 또 유동인구, 늘어나는 가구, 또 지역의 특수성을 좀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좀 고려해서 정부가 이 수요 공급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들은 정말 지역의 집값이라기엔 너무 치솟아서 이게 거품은 아닐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서민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출 규제도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집 살 때 우리가 담보대출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택이 또 잘 팔려야 이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 수요자 입장의 그런 제한 때문에
이 공급 시장도 밝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갔고 특히 이제 건축 자재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 상승 요인도 있는데 이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분양 가격에 반영하는 그러한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분양가를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구매하기가 또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업자한테 또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을 적절하게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정책도 고민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수요와 공급을 사실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급작스러운 상승만큼 하락 시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려면 앞으로 전주 지역의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선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안정화를 위한 어떤 조정 지역 문제인데 지금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 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하다 보면 소비가 당연히 또 위축이 되고 또 이걸 방치하면 또 먹이살치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장들이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더 오를 줄 알고 의사결정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 인상에 대한 피로감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종 규제나 금리 인상이 받쳐주다 보니까 연착륙 없이 경착륙으로 가다 보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힘들어지리라고 보고요. 요즘 이제 보면은 언론에 영끌이나 비투 또 이자, 탕감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기준 금리가 오르면 또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굉장히 또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30 세대들은 저금리나 가격의 어떤 변동폭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또 상투에 또 산데다가 문제는 이들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 올 들어서 4번째 그 금리를 올렸고 또 올 말에는 다시 한번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는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은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IMF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고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고 그래서 오르면 반드시 내린다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판단 능력이 좀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뭐 안심 전환 대출 또 고정금리랄지 이런 것들을 하락장에서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걱정을 조바심을 안 내도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게 일회성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어떤 그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는 분양가나 또 공급 물량으로는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하향 안정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중에 이 영끌이라는 단어, 이게 고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뉴스 속에서 아무래도 가장 불안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도 좀 위축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미 감당하기
상황이 어려운 정도로까지 치달은 것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하는 국면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어둡고 전망이 밝지 않고요. 그래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 건설 경기가 이 일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킨다라기보다는 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될 필요가 있다.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위험은 전혀 없어요. 지금 갭 투자나 연끌 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가기보다는 해제를 해도 내려갈 것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한 차례 더 해제 여부 검토 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경기를 시장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는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장님께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조정 지역이 풀리는 것은 확실히 단행돼야 하고요. 현재 그 전북의 아파트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고 전세 가격은 높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무리를 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자체가 이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만 굉장히 억제하지, 여기 서민들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가격이 지금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육박하는 적도 있는데, 분양가를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근접하도록 맞추다가 보니까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 때문에 청약이 과열되고, 또 소수의 실수요자들을, 당첨된 소수의 실수요자를 뺀 나머지 실수요자들은 몇천만 원에서도 뭐 1억 원이 넘는 피를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하고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임대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시사토크 오늘은 전북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세 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 부장님 해주시죠. 예. 이 기준 금리가 지금 오르면서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시장은 반드시 내리면 오른다는 그런 사이클이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이 들더라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또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가격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는 또 3, 4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1인 가구에도 초점을 맞추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도 듣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경제 위기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장님께도 얘기 듣겠습니다. 앞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교수님이나 지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정비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운영하다 보니까 또 도중에 전문가를 자처해서 뭐 시공사 선정 문제나 PF 대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각종 자금이 많이 생기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이제 정비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행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 이게 처벌 규칙도 상당히 있는데 정비 사업 면허를 갖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업이 그 자격을 갖춘 등록업체가 대행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도 그 정비 사업이고 재개발 재건축도 이루어지면서 한 1만 세대 이상 정도가 전주에 공급되는데 주택업계 추산 이게 한 6조 원 정도가 지역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말로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이들 정비 사업과 지역주택 사업에 지역업체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자에 대한 당부 그리고 지자체의 감시 역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투자 혹은 투기의 수단,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평생의 꿈이기도 한 부동산 시장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고요했던 마음도 시끄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현명한 대책이란 게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그러나 해결책이 복잡하다고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겠죠. 다만 바라는 것은 주거가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 만큼 특정 층의 이익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